제가 기계 비평을 하면서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통 사람들이 흔히 기계적인 것과 대비되는 거 있죠. 뭐 기계와 인간 혹은 뭐 기술공학과 인문학 이런 거 많이 대비시키거든요. 그래서 기술공학은 기능, 그 다음에 인문학은 가치 혹은 인문학 쪽은 문화에 대한 것 이렇게 대비를 시키는데 저는 그런 대비가 좀 잘못됐다, 틀렸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기계 비평을 요약하면 딱 그거예요. 기계에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 쉽게 말하면 핸드폰에 가치 있잖아요. 그죠? 값어치도 있고요. 한 개 뭐 80만 원 하는 값어치도 있고 그 사람이 이걸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소중한 물건일 수도 있고 소비품일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비품이에요. 공장에서 마구 찍어내가지고 쓰고 없애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소비품이라고 해서 이거를 휴지를 써서 버리듯이 이렇게 버리지 않잖아요. 이 안에 데이터도 저장하고 소중한 추억도 담겨있고 사진도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핸드폰을 잃어버렸을 때 안절부절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기계 혹은 테크놀로지에도 가치와 문화적인 측면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다. 즉 별개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좀 문장이 약간 어려운데 이제까지 문화는 기술에 대항하는 방어 시스템으로 구성됐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말 썼는데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은 문화적인 일 아닌가. 참고로 여기서 문화라고 하는 거는요. 사실 되게 어려운 말인데 그냥 간략하게 줄이면 밑에 있는 거. 문화는 살아가면서 의미를 만들어내는 실천의 행위와 양식이며 양식이다까지 일단.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만약에 숟가락을 써서 밥 먹고 내려놓고 숟가락에 대해 생각 안 해요. 그건 문화가 아닙니다. 이제 숟가락으로 밥을 먹으면서 숟가락으로 밥을 먹는 것과 맨손으로 먹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 혹은 요 숟가락의 형태대로 이 숟가락, 이렇게 생긴 숟가락으로 밥을 먹는다는 건 무슨 뜻일까? 숟가락의 스타일이 한국하고 일본, 중국은 어떻게 다를까?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사고방식이나 생활습관을 키워나가면 그 숟가락은 문화의 일부가 되는 거죠.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기능만 사용하면 그건 문화가 아니죠. 자전거 타고 어디 휙 가고 그냥 자전거 내려서 자전거는 잊어버리고 떠나버렸다. 그럼 그 자전거는 문화의 일부가 아닌데 자전거 타고 여행하면서 좋은 경치도 보고 사람도 만나고 경험을 쌓아. 자전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요즘 정말 좋은 경험도 하고 풍부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럼 그 자전거 자체가 문화의 일부죠. 마치 미술관에 걸려있는 피카소의 그림이나 예술전당에서 연주하는 교향곡이 문화의 일부인 것처럼. 아시겠죠? 그게 문화적인 차원이거든요. 거기서 핵심은 의미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밥 뚝딱 먹고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숟갈 덕분에 밥을 잘 먹었구나. 혹은 숟가락이 되게 아름답게 장식이 돼 있어서 밥 먹는데 좀 더 기분이 좋았구나 라고 하는 의미. 그 다음에 실천의 행위와 양식을 했는데 의미는요. 거기 들어있다가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뭐를 할 때 생겨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죠. 이 기계의 의미는 물론 이걸 설계하고 제작한 사람이 넣어놓은 의미는 있어요. 뭐 3M에서 만든 무슨 포인터 버튼 몇 개가 있고 기본적인 의미도 있지만 써서 생기는 의미. 이걸 가지고 잘 써서 강연 잘해서 학생들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고 만족감을 줬다. 이런 의미도 있죠. 근데 그거는 내가 강연을 하는 행위에 의해서 생기는 거지 이걸 쓰지 않고 가만히 놔뒀다거나 아니면 잘못 사용해서 생기는 게 아니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문화는 굉장히 역동적이다. 즉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의미를 만들기 위해서 지지고 볶고 또 의미를 만들어 놓으면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어떤 사람은 부정도 해요. 비판도 해요. 야, 그거 말이 안 된다. 그 숟갈 모양 안 좋다. 그럼 바꾸기도 합니다. 그런 굉장히 역동적인 과정을 통해서 의미가 생긴다. 그래서 기계도 그 속에 있다. 그래서 기계 자체가 혹은 기술 자체가 문화적인 차원을 갖고 있다. 스마트폰 당연히 문화적이고요. 자동차 당연히 문화적이죠. 자동차를 통해 생겨나는 의미. 자동차 타고 어디 가서 뭐 출퇴근도 하고 여행도 가고 거기서 인간적인 여러 가치를 누리기도 하고 자동차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 죽이기도 하죠. 뭐 전쟁에도 쓰이고 다양한 거. 어려운 질문은 이거 같아요. 핵폭탄을 투하하는 것에 문화적인 의미가 있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꽝 떨어져가지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한 발씩 떨어져서 도합 26만 명이 죽었는데 그것도 문화냐?
사람을 죽이는 게 문화인가? 문화 아닌 것 같죠. 근데 미국에 가보시면 그 워싱턴 DC에 스미소니안 박물관 있거든요. 거기 가보면 그때 핵폭탄을 투하했던 B-29 폭격기 에놀라 게이라는 이름 붙은 B-29 폭격기가 박물관에 전시가 돼 있어요. 뭐 사람들의 반응은 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이게 폭탄 두 발로 26만 명을 죽였다니 잔인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거꾸로 이 비행기 덕분에 2차 대전을 종식시켰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비행기 형상, 비행기 구조, 질감 등등을 보면서 어떤 비행기의 존재감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히 그 에놀라 게이라는 B-29는 문화로 편입이 돼 있어요. 그리고 스미소니안에 처음 전시가 됐을 때 그게 한 90년대 초반인데 미국 사회에서 엄청난 논란이 있었어요. 멀쩡한 사람, 정말 애꿎은 사람 26만 명을 죽인 거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잔혹한 거죠. 그 잔혹한 기계를 전시하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논란도 있었고, 반대하는 사람,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저 B-29 덕분에 전쟁이 일찍 끝나서 평화가 왔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그런 논란 속에서 에놀라 게이는 단순한 전쟁 기계가 아니라, 전쟁 무기가 아니라 문화 일부로 되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뭐 책도 엄청나게 많고, 그런 것이 이제 다 문화적 차원이죠. 즉, 에놀라 게이라는 B-29 폭격기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둘러싼 논란들, 그것들이 문화적 차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계가 이루는 문화적 차원을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제가 어렸을 때 하던 거, 지금도 청계천에 가면 이런 부품들을 팔거든요. 거기서 트랜지스터도 사고, 저항도 사고, 콘덴서 사가지고 맞춰서 라디오 만들었어요. 재밌는 거는 저희가 어렸을 때 잡지에 실려있던 라디오 회로도는 다 일본 사람들이 그린 거였어요. 그거를 참고로 72년도나 73년은 대한민국에 저작권 개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잡지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일본 잡지를 펼쳐놔요. 그대로 베껴. 그리고 그중에 일본 말을 싹싹 지우고 한글로 바꿨어요. 그렇게 해서 만든 설계도를 가지고 라디오를 만들고 친구들하고 듣기도 하고 음악도 듣기도 했죠. 그런 차원이 하나가 있고요. 아니면 테크놀로지를 적절히 이용해서 특정한 문화적 취향을 만들고 즐기도록 하는 것. 이게 이제 영국에 가시면 그 호화로운 기차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기차 이름이 플라잉 스코츠맨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르는 스코틀랜드인이라는 기차가 이제 뭐 스코틀랜드 어디로 이렇게 달리는 기차가 있는데, 그 안에 식당이 대단히 호화롭게 되어 있죠. 이거 굉장히 문화적인 차원이죠. 이 경우는 철도 여행의 멋과 낭만을 위해서 철저하게 기계들을 잘 이렇게 조직한 그런 문화적인 형태죠. 그것과 약간 다른 형태가 2004년 5월 2일이라고 제가 날짜를 왜 써놨냐면, 개인적으로 기계를 좋아하고 철도를 좋아하는 저 같은 사람한테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짜인데, 독일의 쾰른에 갔어요. 저는 외국에 가면 철도역을 습관적으로 가보거든요. 그래서 그냥 쾰른역을 가봤어요. 그 쾰른역은 쾰른의 제일 유명한 관광지, 대성당이 제일 유명하거든요. 대성당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성당 보러 갔다가 여기 갔는데 사람들이 플랫폼에서 뭔가를 뚫어지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태도가 막 되게 긴장된 상태로 뭐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막 사진을 찍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오늘이 1년에 딱 하루를 증기기관차가 시범으로 운행하는 날이래요. 그래서 자기들은 다 초대받아서 왔다고 초대장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러냐? 그러고 기다렸는데, 저는 그 다음 광경을 보고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는데, 정말 구닥다리 앨런 튜링이 컴퓨터 만들던 그 시절에 사용되던 증기기관차가 깨끗이 정비가 되고 수리가 돼가지고 플랫폼에 들어온 거죠. 플랫폼에 들어왔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다가 애기 데리고 사진도 찍고, 또 이 뒤에 이제 객차가 쭉 달려 있어서 사람들이 객차 타고 그 짧은 여행도 하고. 그래서 참고로 우리나라도 이 비슷한 일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약간 결말이 달랐는데, 우리도 증기기관차를 해갖고 막 좀 칙칙폭폭 멋있게 하려고 중국에서 증기기관차와 정비 인원까지 데리고 들어왔어요. 너무 돈이 많이 들어서 그 세량을 들여왔는데, 서울역에서 더 가면 수색역 있죠. 수색역 항구탱이에 처박아 놨습니다. 버리지는 못하고. 그래서 지금 보면 그 곡성에, 전라남도 곡성에 왜 기차마을이라고 있잖아요. 거기 있는 기차는 그냥 아주 그냥 너무 조야한 가짜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게 철도의 철저하게 문화적인 차원이죠. 이 경우는 문화적으로 만들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한 거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기계의 문화적인 차원은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기계를 사용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찾는 것, 그게 문화적인 차원이죠.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또 차 안에서 멍청이 가는 게 아니라 경치도 보고 또 핸드폰으로 정보도 찾고 또 버스 기사님이 틀어놓으신 음악도 듣고 물론 대체로 뽕짝이긴 하지만 그런 게 다 문화적인 차원인 거죠. 이게 아마 그냥 검색해서 찾았는데 대한민국은 이런 게 절대 불가능하거든요. 인천공항에 활주로에 민간인이 막 들어가는 건 불가능한데 어느 나라는 막 활주로에 나가서 막 사진 찍고 구경하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철저하게 항공기가 문화적인 차원으로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조금씩 생겨나고는 있는데요. 여객기를 문화적인 차원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인천공항에 들어가려면 일반인은 거의 불가능하고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그 비행기 타는 데 말고 공항 활주로나 계류장 같은 데는 아예 갈 수도 없고 들여다볼 수 있는 데도 없어요. 그래서 심홍동이 저 같은 사람한테 아주 그 도움이 되는 얘기를 했는데 인문 교양의 토대들이 교육되는 것처럼 뭐 프랑스는 초등학교에서부터 철학 가르친다 그러잖아요. 어쨌든 인문 교양 그러면 철학, 역사, 문학 이런 거 배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교양을 알아야 훌륭한 인간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기술공학의 공미계를 구성하는 인과작용과 조절체계의 근본적인 도식도 보편적인 방식으로 교육돼야 된다. 사실은요, 우리가 이거 다 배웠어요. 언제 배우냐면 고등학교 때 다 배웠어요. 왜 그런 거 배우죠? 뭐더라? 이거 전기 흐르는 거 손으로 해가지고 뭐 페르미의 원리가 이런 것도 배우고 뭐 하늘의 뭡니까 천체의 모든 원리 뭐 적색 편의는 뭐고 일식은 뭐고 이런 거 다 배우죠. 그다음에 뭐 뉴턴의 법칙 F는 ma 뭐 다 배우는데 문제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한 지 30년 지났거든요. 다 까먹었어요. 사실은 사람들이 고등학교 때 배운 과학 지식만 있어도 아마 기계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알게 됐을 것이고 기계를 대하는 태도는 좀 더 정확하고 풍부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해요. 어린아이는 수학의 원리만큼이나 자동 제어나 피드백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왜냐? 어린아이가 사용하는 모든 기계에 자동 제어와 피드백의 원리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요즘은 애기들부터 스마트폰 쓰잖아요. 응? 엄마들이 애 보기 힘드니까 스마트폰 틱 던져주면 애가 막 갖고 놀잖아요. 그러면서 피드백의 원리에 따라서 노는 거 아닙니까? 내가 터치를 했을 때 이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나한테 뭔가를 피드백, 우리말로 번역해서 되먹임이라고 번역했는데 왜냐하면 피드가 먹이는 거니까. 좀 이상한 번역이죠. 되먹인다? 다른 말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기계가 나한테 뭔가를 주는 거잖아요. 그럼 어린애 때부터 이 스마트폰이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나한테 데이터를 주고 나는 그것 때문에 까르르 웃는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이제 이게 오늘 드릴 말씀의 결론 삼아 드리는 얘기인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기계 산책자라고 하는 책에서 제가 쓴 글 중에 하나인데 내비게이션 시스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가라는 글을 썼어요. 근데 저는 차를 운전하면서 제 차에는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없습니다. 뭐 필요할 때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아는 길을 가니까 필요가 없는데 과연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로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저는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첫째는 정보라는 폐쇄 회로에 가둔다. 사실은 우리가 오늘날 테크놀로지의 아이러니는 이거죠.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하나 바다잖아요. 정보의 바다. 인터넷을 통해서 엄청나게 먼 세계를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아르헨티나 여행을 가고 싶다. 인터넷을 다 알잖아요. 뭐 코르도바가 어디고 부에노스아이레스가 어디고 맛있는 식당은 어디 다 알지 않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인터넷을 통해서 먼 세계를 볼 수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보는 세계는 인터넷에 머물러 있더라. 참고로 여러분 중에 검색하실 때 구글 쓰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같은 키워드라도 네이버에 치는 거랑 구글에 치는 거는 천차만별이죠. 그리고 같은 위키백과라 하더라도 검색어를 한글로 치는 거랑 영어로 치는 거랑 천차만별이죠. 네. 근데 재밌는 거는 핸드폰이라고 치잖아요. 어쨌든 우리나라 핸드폰 기술 세계 최고 아닙니까? 핸드폰으로 치면 요만큼 나오거든요. 근데 영어로 핸드폰은 핸드폰 아니죠. 저 셀폰이나 모바일폰이잖아요. 모바일폰이라고 위키백과에 치면 이만큼 나와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구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인터넷도 단일한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다루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죠. 어쨌든 간에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정보라는 폐쇄회로에 가둔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의존증 문제, 기계에 대한 의존증을 강화한다. 제가 들은 내비게이션 시스템에 대한 가장 놀라운 얘기는 매일매일 다니는 출퇴근길에서도 내비게이션을 키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놀랐어요. 항상 아는 길이고 절대로 길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데 내비게이션이 켜있지 않으면 운전을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게 의존증이죠. 세 번째는 길을 잃어버리는 재미를 못 누린다. 여행을 갈 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파리를 가기로 했어요. 당연히 뭐 에펠탑을 보고, 뭐 루브르 박물관을 보고, 뭐 그랑팔레를 갈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만 딱딱 가지는 않죠. 가다가 일부러 길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에펠탑을 가다가, 근데 에펠탑 가면 줄이 정말 길어서 저는 파리를 3번 갔는데 한 번도 올라가 본 적이 없어요. 줄이 한 몇백 미터 서가지고, 그럴 때는 옆으로 쓱 세가지고 길을 잃어버려서 예상하지 못한 골목으로 들어갔더니 되게 신기한 식당이 있더라. 신기한 가게가 있다더라. 그게 여행의 재미죠. 물론 너무 길을 잃어버려서 파리에도 좀 안 좋은 사람들 사는 동네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사는 동네 가면 안 되지만 여행 갔을 때 재미가 있으려면 길을 잃어버려야 됩니다. 근데 내비게이션대로 하면 절대로 길을 안 잃어버리죠. 그래서 제가 만든 모델이에요. 아직까지 아무도 이걸 인용 안 하는 걸로 봐서는 설득력이 없거나 충분한 독자가 보지 않았는데 지금 여기서 한 300명 정도 되나요? 여러분이 이 이론을 퍼뜨려주길 바라는데 현대의 테크놀로지의 특징은 저는 호리병형 발전 경로다라고 제가 딱 만들었는데 호리병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처음에 입구로 들어가요. 일단 넓어져요. 다시 좁아져. 무슨 얘기냐? 내비게이션도 그렇고 인터넷도 그렇고 그것이 넓은 바다 같은 세계를 열어줘. 그걸 통해서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세계를 보는 것 같아. 근데 거기 다시 갇혀버려. 사람이 아이고 좁은 세계구나. 넓은 세계를 봐야 되겠다. 중간에 뭐냐면 딱 구글이죠. 아, 내 친구는 맨날 네이버만 보기 때문에 한글로 된 정보밖에 못 찾는데 나는 구글로 영어로 검색하니까 더 넓은 정보를 찾을 수 있다. 그래서 넓어져. 하지만 다시 좁아지죠. 또 호리병은 딱 두 마디로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은 마디가 훨씬 많죠. 넓어졌다, 좁아졌다, 넓어졌다, 좁아졌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 테크놀로지는요. 아까 제가 그랬어요. 초반에 인간을 초월해 있다. 즉 테크놀로지 혹은 기계만 잘 손을 잡고 따라다니면 인간이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죠? 자동차만 잘 몰면 걷거나 뛰어서 갈 수 있는 것보다 먼 데를 갈 수가 있어요. 차를 타고 어디 여행 가잖아요. 차가 가는 데까지만 갑니다. 그 이상 안 가요. 제가 작년에 처음으로 제주도 올레길을 걸어봤거든요. 한 2박 3일 걸었는데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그전에는 어떻게 갔냐면 제주도 공항에 내려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걸 보기 위해서 렌트카 사무실에 가서 렌트카를 픽업해서 미친 듯이 막 돌아다녔어요. 하루니까 다 보겠더라고. 뭐 외돌개도 가고 뭐 어디도 다 봤어. 사진도 찍고 제주도 마스터했다. 근데 제대로 본 게 아니더라고요. 올레길을 통해서 천천히 걸으면서 멍청이 서서 보기도 하고 중간중간에 국수도 먹어보고 성게 비빔밥도 먹어보고 그러다가 이상한 골목도 들어가 보고 그래서 제주도는 차를 갖고 다니면 안 되고 천천히 걸어 다녀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네, 그게 바로 이제 이런 호리병형 발전 경로의 문제죠. 차도 그렇고 스마트폰도 그렇고 인터넷도 그렇고 다 넓은 세계를 열어 보여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시 닫아버리더라. 옷도 그렇고 문도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차단해줘요. 바깥에 찬 공기로부터 차단해주고 시선으로부터 차단해줍니다. 사실은 사람의 신체는요. 옷을 안 입었을 때보다는 옷을 입었을 때 훨씬 예뻐요. 네. 나이에 따라 다른데 저희 나이 때는 옷을 입는 게 더 예쁩니다. 네. 차단해주는데 100% 차단하면 안 되죠. 공기 통해야 되고 시선이 정말 싫은 사람은 완전히 목까지 올라오는 폴라를 입지만 어느 정도 그 시선이 통하게 이렇게 칼라가 이렇게 내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완전히 차단만 해주면 안 되고 통해줘야 된다. 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문의 기능은 차단이에요. 소리가 못 나가게 하는 것, 혹은 소리가 못 들어오게 하는 것, 아니면 쓸데없는 사람이 기웃거지 못하게 하는 것. 하지만 강의가 끝나면 열려야 되죠. 그래야 집에 가겠죠. 그래서 사실은 테크놀로지는 두 가지 면을 항상 갖고 있어요. 사람을 초월적 경지로 이끌어주는데 바로 그 특성 때문에 도로 사람이 찌질해져요. 네, 즉 열어줘. 더 넓은 세계로 열어주는데 다시 더 좁은 세계로 닫혀버려. 그게 오늘날 테크놀로지 문제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공 환경은 나르시시즘적 폐쇄회로다. 나르시시즘이라는 게 뭐죠? 자기 얼굴 들여다보고서 만족하는 거잖아요. 와, 나는 정말 예뻐. 예, 여러분, 거울 볼 때마다 그러잖아요. 아, 뭐, 나 그럴싸하게 잘생겼. 그리고 집에 나오죠? 그 엘리베이터 안에 다 거울 있잖아요. 남들 싹 보면 표정이 다들 만족스러워 하는 것 같아. 아, 내가 뭐, 장동건만큼은 못생겼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될 수, 이런 만족감을 가지고 오늘 출근하러 씩씩하게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다행히도 거울을 그때만 보는 건데, 만약 어떤 사람이 하루 종일 거울만 보고 있다. 그게 나르시시즘이죠. 근데 오늘날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가 그런 기능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은행에 갔는데, 무슨 인증서를 내 앞에 있는 아주머니가 인증서를 찾아야만 했어요. JPG 파일로 저장해 놓은. 그래서 사진을 보는데 100% 자기 얼굴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는 맨날 셀카만 찍는 아주머니예요. 그래서, 야, 왜 저 아주머니는 딴 걸 못 찍을까? 경치도 찍고, 다른 사람도 찍고, 그게 상식이잖아요? 사진을 쫙 넘기는데 몇백 장이 자기 얼굴이에요. 바로 그런 상황을 말을 하는 거죠. 나르시시즘적인 폐쇄회로다. 뭐 너무 상식적인 얘기지만 폐쇄회로를 벗어나서 바깥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CCTV라는 게 CC가 Closed Circuit의 약자란 말이죠. 폐쇄회로. 왜냐면 카메라가 있고 모니터가 있으면 거기서만 데이터가 돌지, 요즘은 유출되기도 하네요. 무슨 사건이 벌어지면 그 CCTV 화면이 유출돼서 세상에 알려지고 그것 때문에 범인이 잡히기도 하고 작은 사건이 커지기도 하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르시시즘적 폐쇄회로를 끊고자 하는 욕망이 상당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건이 해결되기도 하고 작은 일이 큰 사회적 무리를 빚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 질문은 이거예요. 테크놀로지가 그 바깥을 보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네. 근데 이럴 때 답 중에 하나는 뭐 우리가 노력하면 된다. 그런 게 답이 아니죠. 가능한 답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과 테크놀로지가 맺는 관계를 바꿔야 된다. 즉 아까 제가 의존증 말씀드렸잖아요. 테크놀로지에 대한 의존증을 다른 태도로 바꿔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의존증은 나쁘니 무조건 끊어라. 그거 안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당장 핸드폰을 버려라. 못 버려요. 차 없이 돌아다녀라. 못 하거든요. 그렇다면 기계에 대해서 의존증을 맺고 있는 나와 기계 이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를 고민해 봐야죠. 네,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